예,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에는 소비와 행복 8주차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을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중간고사를 그냥 온라인으로 쳐도 되는데 굳이 그걸 과제로 내는 바람에 여러분들 쉬지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 뭐 학교 규정이 원래 중간고사는 치든 안 치든 또 언제 치든 그거는 그 강의 하는 사람의 어떤 재량권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언제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 그냥 쳐볼까? 그 어차피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이미 안 친다고 했으면 안 치는 게 정답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뭐 그냥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해본 느낌이 큰데요. 아, 이번 시간에는 소비와 행복이라고 그래서 그 소비 뭡니까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근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근대는 소비보다는 생산을 더 중시했던 그런 사회죠. 물론 그때도 소비는 많이 했는데 이제 차차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많은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 근대에 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어 그러니까 이 지금 생산보다는 소비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하는데 어 근대에는 그 뭡니까 수공업 손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손으로 수작업이죠. 수작업을 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여러분들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 기회에 과정을 이렇게 이제 그 되새겨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소비라는 게 어, 그 어떻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근대에는 이제 그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산업혁명이라는 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말하자면 그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제 기계공업 그죠? 공장에다가 이제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그 기계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그 전 시대하고 많은 차이점이죠. 전 시대는 수공업으로서 생산량이 소비량에 따라가지를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라고 그러죠. 공장제 수공업, 공장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 전에는 가내공업이었죠.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는데 어, 그 공장제 기계공업, 공장제 수공업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모여서 손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를 소비 시스템이 이루어지다가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다 배웠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영국에서는 그 석탄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석탄이 많이 나고, 그 석탄을 통해서 이제 이 생산 원료들을 운반하는, 그리고 또 그 생산품을 운반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됐다. 그리고 그 철로가 이제 개설이 됐다는 거죠. 철로가. 그리고 이제 그 방적기라고 해서 이제 기계, 생산하는 기계가 이런 요소들의, 그리고 이제 풍부한 노동력,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우리가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영국이 그런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갖다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됐다. 식민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배도 그렇게 옛날처럼 뭐 돛단배로 가가지고는 언제 이 물건을 싣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기선이라는 이런 기계로 된 그런 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항해술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영국이 이제 가장 먼저 선두주자가 되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어떻게 해서 영국이 저렇게 빨리 발전했나 하는 것을 이제 모방하거나 뭐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맨 먼저 그 아프리카를 석권하게 되고, 뭐 3C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영국이 아프리카 전역을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거기다 또 식민지를 건설하고, 아시아까지 진출해갖고 인도 뭐 라든가 이제 그 기타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을 중국에까지 쳐들어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해가지고 세 개를 다 석권을 했는데, 뒤따라온 프랑스하고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근데 네덜란드가 뭐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복잡다단하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런 그 대량 생산이 현대에 오면은 이제 그게 계속 되는 거죠. 계속 되다가 현대에 오면은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죠. 대량 생산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대량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산된 것이 적체가 되면은 소비가 안 되면 생산을 할 수가 없죠. 손해를 보니까 기업이. 그래서 이제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는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해외에다가 강제로 뭐 동인도 회사라든가 뭐 이런 그 식민지 회사들을 만들어서 강제로 그 물건을 팔았죠. 물건을 팔고 그 물건에 중독이 돼가지고 또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얼마든지 팔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전부 다 식민지가 독립을 해버리고, 오늘날도 뭐 물론 영국이라는 나라를 본다면 식민지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캐나다, 호주, 인도,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영연방에
한 주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영국에 이제 그 왕이 있고, 그 왕이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캐나다 총독이 지금도 있죠. 인도도 총독이 있고, 다 총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이라는 그 대영 제국의 그 테두리에서 물건을 이제 소비를 하고, 또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한다 하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추구한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탈취한다. 탈취라는 말이 좀 그런가 몰라도 정권을 획득한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학생의 목표는 공부를 한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소비를 해줘야 소비를 안 하는데 물건이 쌓여가면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죠.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이제 이 소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 기업에서는 팔아먹어야 된다는 거죠. 물건을 팔아먹어야 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해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팔아먹느냐, 어떻게 소비를 시키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당면한 과제, 가장 큰 과제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그 소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죠. 그거는 뭡니까? 광고예요, 광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를 팔아먹기 위해서 엄청난 선전을 합니다. 돈을 뭐 얼마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소비를 하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까 하는 게 문제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업 주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뭐 어떻게 할까요? 그 좋은 예를 들어야 될 텐데 하여간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자리가 비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사장으로 가게 됐다. 삼성전자의 사장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 라인을 갖다가 계속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물건을 팔 것이냐, 어떻게 소비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장이다 하면은 어떻게 팔겠느냐. 그게 문제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주고 결론은 소비의 질이 개인의 정체성을 평가해준다. 이거예요, 결론은.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그 소비를 하는데 기업에서 억지로 살아가면 사겠습니까? 옛날에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하질 않고 뭐예요? 그 개인이 말하자면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한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소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추상적인 얘기지만은 쉽게 말해서 명품이에요, 명품. 그랜저 아니면 아우디 무슨 외제차를 딱 타고 간다 이거죠. 저도 이제 제 조카가 이제 이 자동차 판매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살 때에 이제 의뢰를 했는데 의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딱 답이 나와요. 바로 답이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오냐? 이 자동차는 뭐 가격이 괜찮고 디자인이 좋고 그 다음에 견고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고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뭘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지금. 응? 그러면은 그 직원이 여러분들하고 친한 사람이 아주 친척이에요. 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팔아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친한 사람이야. 그 친척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이 고객에게 소비하도록 권유를 할까 하는 거죠. 저한테는 어떻게 했냐? 학생들이 교수를 이 자동차를 보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 괜찮은 이런 자동차를 타야 됩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뭐 견고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뭐 어떻고 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학생들이 볼 때에 저 교수님이 자동차 야, 저 뭐 진짜 티코를 타고 간다. 아니면 뭐 무슨 뭐 있잖아요. 레일을 타고 간다. 기가 막히다는 거죠. 예, 교수의 질을 그 자동차의 질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야, 그게 뭐, 뭐 그랜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외제차 제일 좋은 거 아우디라든가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독일 차들 불도 많이 났지만은 가격이 1억이 넘는 자동차를 태연하게 타고 다닙니다.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그 길가에 서가지고 보니까 어떤 차가 미끄러지듯이 싹 와가지고 옆에 싹 멈추는데 이 도로 표지석 있잖아요. 도로 표지석 도로하고 인도를 이렇게 갈라놓는 이렇게 대리석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와서 탁 멈추는데 이 자동차 바퀴가 거기 와서 이제 이 자동차 바퀴와 이 대리석과 경계석이죠. 도로 경계석과 한 10cm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멈췄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주 뭐 금상첨화겠죠. 딱 거기서 내려가지고 딱 이제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외제차인데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 바퀴가 이 경계석을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쾅 들이받은 게 아니고 약간 거기에 스치면서 차차로 점점 더 그 경계석 쪽으로 더 접근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퀴 그 뭐예요? 휠 이렇게 이제 휠에다가 이렇게 이제 안전상 이렇게 그 붙여놓는 쇠 조각이 있어요. 그것이 막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아마 자동차가 한꺼번에 확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외제차라는 게 거칠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이 자동차는 견고해야 되죠.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생명 문제하고 결부된 그런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면은 야 뭐 그 사회적인 위치, 소셜 포지션하고 맞는 그런 자동차를 타야 됩니다. 하고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가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학생들이 날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비싸도 그냥 사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학생들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뭐 싸고 튼튼한 거 그런 걸 주세요. 이렇게 하면 체면이 안 쓰죠. 저 사람 교수 맞아? 아이고 못 나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는 걸 다 알아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 외판원에게도 뭔가 체면을 세우고 학생들한테도 체면을 세우고 야 저 교수님 그 외제차 타고 다니네. 그렇게 남이 나를 이 소비를 통해서
야, 저 사람 귀족이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은근히.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동차 회사에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고 앉아가지고 이 자동차의 품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디자인, 그 다음에 가격, 돈 많은 사람들은 비쌀수록 더 잘 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뭐 PPT 자료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넘기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중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꼭 뭐 책을 많이 소개시켜주고 뭐 그런 정보 내용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주입을 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아이디어, 이 소비 문제와 행복 문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탁탁탁 던져주면은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 꼭 책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기업에서 이 고객들의 소비 심리를 꿰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안달이 나가지고 점점 더 비싼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가주기를 주도록 이렇게 기재, 장치를 해놓는 거죠. 기업에서 그걸 안 하고 그냥 물건만 착실하게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기업 망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지하철을 고속 전철 고속전철을 이제 수주를 우리가 해올 때 뭡니까? 프랑스의 떼제베하고 독일의 이체, 이체라고 그래요. 이체. 그 두 개가 이제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했는데 독일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굉장히 견고하고 어디다 내놔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안전 문제라든가 테크닉 문제라든가 이뭐 그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만들어낸 이체 고속 전철이죠. 그거하고 프랑스의 떼제베. 프랑스는 기술이나 뭐 볼 때에 독일의 그 뭡니까 경쟁이 안 돼요. 내가 뭐 독일에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니고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에서 떼제베를 샀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떼제베. 나중에 이제 왜 떼제베를 샀느냐 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떼제베를 수주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할 때에 한 약속과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질 않았어요. 기술도 이전을 해주지 않고 병인양요 때 훔쳐간 거죠. 우리나라의 그 왕릉에서 훔쳐간 여러 가지 그런 그 문화재 이런 거 다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돌려줬거든요. 아마 지금까지도 안 돌려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계약을 하나도 안 지켜요. 손해본 거죠. 떼제베도 기술도 이전도 하나도 안 해주고 고장만 잘 나고 그런데 이제 이체는 탈락당했죠. 훨씬 더 제품도 좋고 견고하고 가격도 싸고 그런데 탈락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계약에 나갔던 사람들이 바보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말하자면 이 광고에서 진 거예요. 그죠? 로비라든가 이
계약을 하는 데 따른 어떤 선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떼제베가 이긴 거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국제 망신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광고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광고를 할 때는 그 소비자의 심리를 완전히 꿰뚫어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을 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소비자가 그걸 꿰뚫어 보고 기업한테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사람들은 내면보다는 거칠애를 위해서 명품을 구매한다 이거예요. 그냥 백 한 개에 명품 백 하나에 뭐 2천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나 2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나 별 차이도 없어요. 거기다가 넣고 다니는 거는 뭐 화장 뭐 무슨 도구 뭐 저금 통장 도장 뭐 아니면은 뭐 주민등록증 이런 거겠죠. 그거 넣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 에이, 저 사람 못났어. 명품도 안 하고 말이야. 명품을 욕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지가. 그러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명품 백 갖고 나왔네. 저 사람 명품 자동차 타고 다니네. 저 사람 명품 아파트에 사네. 그러면은 귀족이 되는 거죠. 막 욕을 하면서 속으로는 부러워해요. 야, 저 사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길래 옛날에는 인품이 훌륭하고 뭐 인격이 완성되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부자이고 능력 있고 한 사람이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돈과 권력인데 결국은 현대사회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입니다. 권력이 강한 그런 직업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그 직업이나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죠. 돈은 못 버는데 사람은 훌륭하다. 그럼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야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예 못나니 왜 저 짓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속물근성이죠. 속물근성을 잘 이용을 하는 것이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그런 jet 타고 다니고 나 외제차 제일 비싼 거 1억 8천짜리 타고 다녀. 그런 건 뭐 껌값이고 나는 아파트도 50억짜리 살고 있어.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그 한 끼 식사가 8천원짜리를 먹는 게 아니라 30만원짜리를 버젓이 들어가서 딱 먹고 이제 그런 것을 남들에게 과시를 한다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에 가득 차 있다. 그게 행복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행복이다. 현대인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남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 평가받을 때 저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부자야, 귀족이야, 저 사람은 금수저야 하는 것을 각인시켜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겉으로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에이 속물 돈만 많아가지고 말이야 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존경을 하는 거죠. 아, 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어떻게 하면 5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기업에서 광고하는 그 전문가들을 전부 다 섭외를 해가지고 월급은 어, 얼마라도 줄 테니까 최고의 광고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이제 광고를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만 풀리면은 뭐 몇억 대 연봉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 소비의 촉진을 위해서 광고를 제작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러 가지 핵심이 있죠.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그걸 그런 소비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용을 해먹는다.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럽게 생각한다. 또 자랑한다. 이런 그 현대인의 자기 모순적인 그런 그 심리를 잘 이용을 하는 것이 기업이고 광고는 그걸 담아야 된다. 뭐 뭡니까?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를 누구예요? 뭐 민영가 누가 나와가지고 그냥 쫙 최불암인가 누가 나와서 그죠? 시원하게 마시고 뭐 그런 걸 쫙 광고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뭐 거기 나오는 배경이 막 시원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사이다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실은. 그러면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은 야 나도 얼른 가서 사이다 하나 사 먹어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이다 소비량이 엄청나게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한다 하는 그 오늘날에는 대량 생산을 해서 이것이 적체가 되지 않도록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일십, 천만, 십만, 백만, 988만, 일십, 천만, 십만, 98만 8천 원이네요. 이걸 갖다 32%를 할인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저렇게 많이 할인해줘 하면서 이제 명품을 갖다가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시계도 보면은 별의별 시계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시계 무슨 왜 여기다 해놨는지. 그래서 이 이제 이런 소비 문제에 있어서 그 전에는 이 애덤 스미스라고 그러죠. 애덤 스미스.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보이지 않는 손, unvisual hands, 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많아지고, 또 공급이 줄어들면은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다시 또 공급이 너무 많으면은 수요가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공급이 또 이제 수요가, 그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또 조절되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다. 왜 조절이 되냐면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손이 이렇게 있죠. 뭐 아름다운 손, 뭐 그렇지 않은 손, 이런 색깔 손, 저런 색깔 손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결국은 돈이죠, 돈. 돈 애타게 찾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절된다. 과연 그럴까? 지금 이게 이제 고전 경제학의 핵심이잖아요. 수요와 공급 법칙.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기업이 너무 많이 생산하면 안 돼. 큰일 나, 도산해.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를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 가격이 앙등하잖아?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에서 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걱정을 왜 해?
수요와 공급이 저절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다. 가만히 그냥 시장 기능에다 맡겨놓으면은 요새 그러죠. 이제 아파트가 뭐 한 채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뭐 10억이 되고 뭐 20억이 되고 어떤 거는 50억 어떤 거는 100억이 되고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지들이 다 알아서 자동 조절해가지고 어, 그 적정선에서 결정. 그러면은 소비자가 많으면은 공급이 많을 거고, 그죠? 또 공급이 너무 많으면 소비가 안 될 거고 하니까 조절이 되고. 그걸 왜 걱정해? 시장 기능에다 맡겨놓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정부를 막 욕을 해요. 왜 자꾸 그걸 아파트 공급을 안 시키고 자꾸 가격을 못 올라가게 자꾸 막고 뭐 이렇게 뭘 철퇴를 내리고 이렇게 무슨 그런 규제를 가하고 왜 이렇게 하냐. 내버려두면 지들이 다 알아서 할 걸.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 많이 봤죠,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텔레비나 뭐 아니면 신문지나 아니면 여론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응? 시장이 알아서 하게 두지 왜 자꾸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여기 나오죠. 국가의 개입. 케인즈는 개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냐. 내버려두면 될걸. 그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의 후예죠. 아담 스미스의 설이 경제설이 그런 거죠. 수요 공급 법칙은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고 먼저 했냐면은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시장 문제에 개입을 안 하고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내버려두고 뒷짐지고 서서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월급이나 타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는데 공황이 일어났어요. 공황. 그죠? 공황이라는 것은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사는데 돈을 갖다가 2톤 트럭에다 싣고 가서 하나 사야 된다. 그렇게 올라버렸어요. 요전에 보니까 뭐 남미에 뭐 어떤 나라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한 차 싣고 가면은 생필품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요? 아, 재미있는데 저거 어떻게 되는가 두고 봐야지. 지들이 다 알아서 조정하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아담 스미스는. 맞는 겁니까? 케인즈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 고전 경제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썩어 빠져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정부가 개입을 해야지, 국가가. 그래서 이 경제 공황이 오면은 국가가 가만히 손 놓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파묻어야지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파묻는 게 뭐냐. 정부에서 돈을 막 뿌려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공짜로 주면 사람이 인간성을 배려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뭐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웬 돈이야 이거 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 받으면 돼요 하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어떤 위기가 오고 이런 문제가 터지기 훨씬 전에 몇 년 전에 스위스 정부에서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국민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모든 스위스 국민들에게 한 달에 돈 300만 원씩을 무료로 주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들이 NO! 우리 그런 거 안 받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가장 제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스위스는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국방 문제도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단호하게 다 군대도 없는데 다 막아내고 이런 문제, 사회 문제에서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국민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돈을 거저로 준다고 해도 안 받고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가 됐을까 하는 게 제가 지금 최대 관심사예요. 스위스를 좀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가서 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작은 꿈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케인즈에 의하면은 이 아담 스미스 같이 하면은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리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돈을 막 뿌려요. 돈을 막 뿌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공짜로 주면은 속물이 되고 이제 아주 안이한 그런 습성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금덩어리를 파묻어라. 이제 그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뭐 치료 사업 같은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뭐 그 옛날에 루스벨트 대통령 때 공항이 일어나니까 어, 막 이제 일을 시켰어요. 그냥 괜히 막 댐도 만들고 무슨 뭐 도로도 건설하고 비행장도 만들고 해갖고 돈을 막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다 해놨기 때문에. 그죠?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어딜 보니까 뭐 이렇게 어 뭐예요? 그 횡단보도를 안 만들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나요? 위로 이렇게 걸어서 건너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다가 사람 한 명 1년이 가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다 그런 걸 막 만듭니다. 왜? 돈이 남으니까 우리 구에서 1년 동안 돈을 이만큼 써야 되는데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으면은 정부에다 이번에 우리가 쓸 돈을 다 쓰려고 했는데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래 기특하네 돈도 절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능한 놈 공무원이 일을 찾아서 해야지 왜 쓸 데가 없어 다 써 이래가지고 억지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뭐 도로도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해갖고 쓰지도 않는 도로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돈을 주고 싶은데 줄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케인즈가 제안을 해요. 야, 금덩어리를 갖다 땅속 깊이다 파묻어라. 정부에서 불도저 동원해가지고 한 50m 그 속에다가 금덩어리를 막 파묻어.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의 돈을 주고 금덩어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을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뿌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경제 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제 목화를 따다가 이제 엄청나게 생산을 하니까 목화를 쓸 데가 없어요. 뭐 어떻게 그냥 어디다 싸놓을 데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정부에서 다 사줬어요. 다 사줘가지고 그 목화를 배에다 싣고 태평양에 가가지고 다 그 바닷속에다 던졌죠, 그냥. 그래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그 생산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돈을 막 뿌린다. 그럼 국민들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케인즈가 고전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얘기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공황, 이게 경제 공황이죠.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어, 블랙 먼데이 해가지고 어느 날 월요일 날 딱 출근해 보니까 주가가 2,000포인트가 박살이 났다. 그죠?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30원밖에 안 남았다 돈이. 그런 거예요. 좀 심한가요? 경제 공황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황이 올까봐 지금 세계적으로 돈을 막 뿌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특히 막 선제적으로 엄청나게 뿌려대죠 지금. 금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막 찍어내는 건데 그냥 줘 전부 다. 그래야 경제를 살리지. 그래갖고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런 문제는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쓰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누군가가 이 해를 받아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 공황이 올 확률이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또 뭐 그게 아닙니다. 근데 경제라는 것도요 수학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지금 금 찾는 사람들이에요. 금 찾는 사람들. 금이 있는가 여간에서 금을 찾으러 다녀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원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새로운 소비 패턴. 이게 과시라는 거예요. 과시. 과시라는 게 뭡니까? 남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블런. 서스테인 베블런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한 계급론이라는 걸 Theory of the Leisure Class에서 이 유한 계급이라는 게 뭐냐면 한량이에요. 한량. 그러니까 상류층 유한 계급. 유한이라는 것은 한량이야. 한량. 돈 쓰는 것을 아주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과시용 소비다. 남들에게 그냥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한 끼에 30만원 하는 식당에서 이빨을 싹 쑤시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 좀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니들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런 거죠. 결혼을 할 때도 이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 저 회장 아들이고 내가 생일 선물로 외제차를 갖다 5대 받았는데 내 통장은 얼마가 들어있고 이런 거 해줘. conspicuous consumption 해갖고 이제 과시용 소비. 남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소비. 30만원짜리 식사를 하러 들어가서 30만원어치를 먹냐? 그렇지 않겠죠? 제가 볼 때는 한 1,000원 정도 값어치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고급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급 이런 서비스를 받고 남들에게 나 이런 데서 먹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딱 보여주고 주인도 야, 저 사람 돈 많은가 봐. 혹시 우리 딸내미 있는데 저기다 한번 말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묻지 못할 그런 속물근성. 이게 한량들이죠. 한량. 옛날에 한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한계급 한량.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돈만 쓰고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하는 사람들. 인간이라는 건 뭐냐? 자기보존 본능이 있어요. 자기보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에다 인간을 던져놔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나 무슨 사회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자연 상태에다 딱 인간을 던져놓으면은 막 늑대가 달라들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지갑을 막 훔쳐가려고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하는 것을 학습에 의해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자기 보존 본능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쟁 본능. 기왕이면은 남들보다 내가 앞서야지 라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치면은 1등 해야지 이런 제가 이거 예상을 못했는데 여기가 많이 가려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경쟁 본능이 있고 자기 보존 본능이 있고
이런 유한 계급이 등장하게 됐다. 현대사회에 와서. 금수저.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금수저가 뭡니까? 태어날 때 딱 이빨도 안 난 것이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기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그게 막 퇴퇴하고 뱉어나겠죠. 흙이 들어가니까 입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그래서 비싼 상품을 소비하고 대리만족을 한다. 대리만족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만족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30만원짜리 점심을 먹고 나면, 야, 30만원 값어치만큼 배가 부른가요? 그거 아니죠. 남들이 나를, 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배가 부르다는 거죠. 대리만족.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베블런제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 베블런이라는 그 사람이, 경제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이 잘난 유한계급 상류층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얘들은 막 이제 돌아다닐 때 그 1억 원짜리 그런 자동차를 타고 낄낄거리면서 커피 한 잔에 5만 원짜리 마시면서 컵을 갖다가 컵 한 개에 20만 원짜리를 막 사다가 벽에다 막 던지면서 재밌다고 깔깔대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광고는 이런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런 이런 것을 선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기능을 가졌지만 조금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광고에다가 이거는 엄청나게 비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기능을 가졌지만 비싼 걸 삽니다. 싼 걸 사는 게 아니고 비싼 걸 사요. 야,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돈 없는 사람은 싼 걸 사나요? 싼 걸 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간이 싸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싼 거를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못난이네. 돈도 없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비싼 것처럼 보이는 짝퉁을 만들어내죠. 그 회사에서 또 정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대로 다 이용을 해가지고 사게 만드는 거죠.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소비. 과잉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짝퉁을 만들어내가지고 500원짜리 시계를 갖다가 이제 3천만 원짜리 이 디자인을 딱 해가지고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 짝퉁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갖다가 과시하려는 그런 소비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이 유한계급 금수저이고 싶은데 흙수저인 사람이 사겠죠. 야, 이거 원래 짝퉁이지만 짝퉁도 표시가 잘 안 나. 그리고 내가 이걸 사면은 친구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야, 너 어떻게 그런 거 샀냐 그러면 그냥 씩 웃고 있는 거죠. 실은 이거 짝퉁이야. 그런 말 안 하죠. 나 이래봬도 금수저야. 니들 나 함부로 대하지 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보존 본능이죠. 그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겨줄 것, 나를 이제 그런 사회적인 경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짝퉁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한테는 짝퉁을 팔고 부자한테는 진짜 예를 들어서 한 5만원짜리 상품을 갖다가 3천만원에 팔면 얼른 사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가격이 뭐 한 3천원 갈 텐데 이걸 무슨 2천만원씩이나 3천만원씩이나 이걸 받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소리도 안 하고 얼른 사간다는 거예요. 왜? 그 파는 사람이나 그걸 사는 걸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게 이미 광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저거를 내가 가지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싼 걸 산다는 거예요.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소비를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성적으로. 이성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합리적이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합리적 소비. 야, 이게 재료가 얼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이 어떻게 되고, 이 밥솥이, 이 설거지 기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구성이 이렇고, 회사를 보니까 이렇고, 그래서 기능이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해서 가격이 이게 500만 원이면 적당하네. 타도 되겠네. 이거 먼저 산 사람들 이 저기 그 뭐예요, 유튜브 들어가서 그 사용 후기 이런 거 보면 알겠네. 해가지고 다 검색을 해보고 또 친구한테 물어보고 또 누구예요? 자기 친척한테 니들 이런 설거지 기계 샀지? 그거 써보니까 어때? 이렇고 저렇고 아 이거 사도 되겠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사는데 우리 엄마 그렇게 사요. 우리 아빠 그렇게 사요.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분은 아주 착실한 분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잘 사는 나라 있을수록 그러겠죠. 이 뭐라고 하나요? 천민 자본주의 근성이랄까요? 그런 거죠. 과시용 소비. 그러니까 이성적인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과시형 소비를 대부분 한다. 그렇지만 이성적 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동시성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과시형 소비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기업에서는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보다는 욕망에 근거한 소비로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좀 제가 이제 비아냥거리는 어떤 배불런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 어떤 거를 나쁘게만 보면은, 너무 100%라는 건 없잖아요, 세상에. 순금이라는 것도 없고, 이론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여가, 자기 실현을 중요시한다. 사람들이 그 여가를 보내는 거 이런 걸 그래서 그 자아는 타인을 의식해서 조작된 어떤 그런 상황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가를 이용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실현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소비문화 시대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한 오렌지족이 바로 이런 한량들이에요. 이 유한계급, 그러니까 금수저. 이제 최고의 명품들을 막 몸에 두르고 다니고 뭐 그런 것을 막 자랑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소비는 진정한 여가를 촉진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끌어가는 어떤 채널이 된다. 이게 소비라는 게 이제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과시용이다. 배불런제라는 것이 판을 친다 하는 면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비를 함으로써 이제 특히 우리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 행복을 거기서 어느 정도 찾는 뭐 그런 것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걸 엔조이 합니다. 엔조이를 뭐라고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엔조이를 해요.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엔조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뭐 이렇게 속된 어떤 저속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즐겨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향유를 해야 된다. 즐기다는 말보다는 향유. 내가 이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탐독을 하면서 그걸 향유를 해야 된다. 아주 이제 그 진정한 여가를 누리면서 그것을 음미를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자기 실현의 기회로 보고 또 여가를 활용하는 이런 이 진정한 여가를 소비에서 찾는다 하는 거죠. 책을 한 권 샀다.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내가 산 것에 대한 애착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해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한 그 심리, 이게 말하자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소비 심리. 그래서 속물 효과가 있다. 아이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이제 명품을 사면은 이렇게 이제 이 여자처럼 막 그냥 금으로 막 휘두르고 있고 이제 이런 공주님 같은 그런 그 어떤 속물 효과, 그다음에 편승 효과, 유행을 따라간다든가 뭐 누구네는 세탁기를 뭐로 샀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안 사요? 하고서 이제 뭐 그럼 또 사야 돼요. 그 얘기 한번 나오면 사야 돼요. 그럼 네트워크, 다른 사람과의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뭐 우리 삼촌은 뭘 샀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네 하고 그거 좋아요? 하니까 아유 진짜 끝내줘. 하나 사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배불런, 아까 배불런 효과, 그게 배불런 효과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사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죠? 가격이 오르면 사지 말아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면 더 산다는 거예요. 배불런, 그걸 배불런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기능을 가진 세탁기를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전 광고를 때립니다. 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광고를 때려요. 근데 기능은 똑같아. 근데 먼저 번 거는 300만 원이고 이거는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른 삽니다. 기능이 똑같다는 걸 이 사람이 바보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알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이거 다 못하겠는데 큰일 나네. 기호 소비 사회라는 것은 이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고 이 사람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베블런하고. 근데 좀 더 비꼬아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생산 시대에서 소비 시대로 이제 바뀌었다. 현대 사회라는 것은.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뭐 이런 그 어떤 뭐랄까요, 뭐 심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호라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그래서 기분 좋은 이미지, 뭐 그림 이런 거를 이제 딱 디자인을 해가지고 소비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고급, 특별, 희귀. 그렇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품질인데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 싶어지게 만드는 어떤 기호, 이런 것을 현대사회 사람들은 기호 소비사회다 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내가 필요한 어떤 상품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자기 생각, 어떤 허영심 이런 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호를 그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우리 자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 진행된다. 그러면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만들어내요. 세탁기를 만들어내면은 다음 내년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또 이제 팔아먹겠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보다 더 뛰어난 걸 못 만들어요. 왜냐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디자인만 바꿔요. 그리고 광고를 전혀 다르게 해. 그러면 단지 그 이후로 그 상품을 또 삽니다. 우리 집에 이미 그게 있는데 불구하고 내버리고 또 사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내 후년은 어떻게 하느냐? 또 바꿔요. 또
어떤 사소한 기술이 거기에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별 상관이 없어요. 계속 사용해도. 그런데 그걸 내버리고 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 그래갖고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속는 줄 알면서도 속아요. 자기가 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내 돈 쓰는 게 중요한. 왜? 난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좀 재미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사람들의 이 뇌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두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뮬라숑하고 시뮬라크르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 자료 그 나눠준 데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하이퍼리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근대의 소비 패턴은 과도한 소비 영웅이 대중문화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제 그 시뮬라숑이라는 것은 원본하고 시뮬라크르 여러분들 그 자료에는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뭐냐면은 디즈니랜드예요. 여러분들 한번 꼭 가봐야겠지만 저도 못 가봤습니다.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디즈니랜드다.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게 뭐냐? 여기 미키마우스가 있어요. 근데 미키마우스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디즈니랜드도 하나의 왕궁인데 그런 게 실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가상이에요, 가상. 그리고 이제 미키마우스라는 것도 실제 하는 게 아니죠. 가짜예요, 가짜. 그죠? 그걸 시뮬라크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G인데 이게 말하자면 미키마우스잖아요.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라는 게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없는데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여기에 간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나 기타 광고를 통해서 미키마우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키마우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실보다 더 사실로 이렇게 현대인의 의식 속에 두뇌 속에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시뮬라크르입니다. 시뮬라크르. 그리고 시뮬라크르가 작동하는 걸 시뮬라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시뮬라숑의 세계에 살아간다. 아유,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말하자면 합리적인 통치 권력이 지배한다는 어떤 신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가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보드리아르가 하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거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이거 다 가짜다. 가짜인데 사람들 의식은 마치 이런 디즈니랜드가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디즈니랜드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깡패 나라고 지금 보니까 막 사람들도 말도 듣지도 않고 그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의료보험 안 된 사람은 그 코로나가 걸려도 죽게 내버려두고 야박하고 아주 그 뉴욕 저기 뒷골목 가니까 막 그냥 똥이나 뭐나 막 이렇게 더럽다. 아 그게 뭐 디즈니랜드라고 그래서 미국이 막 디즈니랜드고 무슨 미키마우스가 다니고 동화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개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과 허구를 바꿔치기 한다. 감옥과 현실. 아주 이게 실제로는 감옥 생활을 하는 건데 막 미키마우스의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허구를 씌워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디즈니랜드밖에 없어요. 미국 디즈니랜드 있는 나라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디즈니랜드야. 야, 미국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 미국 한번 가보기만 했으면 좋겠네. 미국 사람들 뚱뚱하고 하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신뢰가 가고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 눈 똥도 참 맛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심한 얘기를 했나요? 실제입니다, 이건.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그냥 싹 깨져버렸죠. 아이고, 난 이제 별로 미국 안 가고 싶어. 그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는 제가 이 매트릭스 영화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매트릭스 영화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봐야 되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난해해요. 난해한데 뭐냐? 핵심은 이 시뮬라시온과 시뮬라크라는 이 보드리아르의 이 개념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이 책이 나와요. 예, 보드리아르의 이 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유명한 영화인데 값어치도 굉장한 영화예요. 근데 그 기본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다.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숑. 그래서 보드리아르를 갖다가 이 영화 만드는데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기제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보드리아르가 어떻게 했냐면, no, 내가 그 매트릭스 영화 봤는데 말이야, 완전히 나를 오해한 거야. 에? 아이고 참 나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자기를 더 유명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불란스 사람들은 좀 그런 데가 있거든요. 여기 또 프랑스어과 학생들이 또 나를 갖다 프랑스에 가서 또 일러면은 내가 또 잘못하면은 떼제베 또 그것처럼, 나 프랑스 미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프랑스도 굉장히 좋은 나라죠. 그냥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속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와 소외라는 게 있어요. 소비. 우리 말도 좀 비슷하네요. 그죠? 현대 산업 사회의 노동자들은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공장에 가면은 이런 영화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모던 타임즈라는 게 있어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채플린이 만든 영화고, 채플린이 만들었고, 채플린이 주인공이에요, 또. 예, 그런데 흑백이지만은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 바로 이제 노동자들은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다는 내용이 너무 실감나게 잘 그려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로부터 소외된다.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일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부속품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자기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계의 한 부속품이다.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로부터의 소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일과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계죠, 그냥. 그래서 엔트프렘둥이라고 하는데, 그 소외를, 엔트라는 것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프렘둥은 낯설어진다. 멀어져 가지고 낯설어진다 하는 것을 엔트프렘둥, 소외다. 근데 이 노동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다. 그래서 제품의 제작 과정의 한 영역에서 반복 작업만을 한다. 이게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 보면 그거 너무 실감나게 잘 그려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고 배꼽을 잡으면서 너무 재밌다고. 제가 학생들하고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 옆에 친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웃기기는 한데 웃지는 못하고 막 이렇게 손을 가리고 막 웃어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자기 일로부터 소외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8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일을 한다. 그게 바로 소외죠. 그래서 생산활동에서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동일성이에요. 자기 동일성. 셀프 아이덴티티죠.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와 자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자기 일하는 자기와 생각하는 자기가 다른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동일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셀프 아이덴티티, 그죠? 그래서 그 부정돼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하는 거죠. 예? 막 돈을 쓰면서 시장에 가서 막 물건을 사고 그럼 스트레스가 막 풀려요. 왜? 일하면서 스트레스 쌓였는데 그거를 쓰면서 돈을 쓰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거 사고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 되찾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소비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게 사실은 아니라 공허한 대용물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가 그 물건을 산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나요? 그렇잖아요. 사치, 허영 이런 것에 의해서 더 찌들어가는 거죠. 실은 속물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그런 짐승이 뭐 기계가 돼가지고 속물이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소비 행태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 추구를 정당화하고 촉진한다. 이게 기업밖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좋아지는 것은 기업밖에 없다. 돈 많이 벌어요. 소비자는 쓰는 것밖에 없죠. 기업에 가서 착취당하고 그 분풀이를 갖다가 그 물건을 사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도와주는 거죠. 기업에게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기업에게는 더 도와준다. 그래서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슐레인데,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인데, 이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이런 소비주의 이데올로기가 거짓 수요와 욕구를 창출한다. 그래서 1차원적 인간이라는 이 책 속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1964년도에 이제 이게 나온 책인데, 말하자면 그때 여러분들 안 태어났겠지만, 그때에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한창 학생운동하고, 뭐 이렇게 뭐 데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사회의식이,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소비만 하고 일밖에 모르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를 다 상실하고, 그런 사람을 1차원적 인간이라고 한다. One Dimensional Man. One Dimensional Man. 차원이라는 게 1차원도 있고 2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고 4차원도 있는데 차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 일하고 쓰는 거. 근데 일하고 쓰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게 그거예요. 결국 자기 상실. 속물이 되는 거. 이 돈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이게 또 여성을 갖다 꼭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뭐 어떻게 할란가요? 근데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거죠. 이 돈밖에는 몰라. 현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느님? 코로나가 와도 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 신천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돈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결국은 돈 준다면은 안 할. 뭐 고등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론조사를 했더니 10억을 줄 테니까 살인 청구 그 의뢰하면 하겠냐? 그러니까 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씁쓸한 얘기죠. N번방 사건. 뭐 약방의 감초처럼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씁쓸합니다. N번방 사건을 한 사람 어디 따로 있고 안 한 사람은 다 대부분이 안 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의식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소비는 문제에 있어서 하고는 좀 다른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소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외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로부터 자기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래의 자기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기계예요. 그냥 기계고 돈 버는 기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차원적 인간, 동물하고 똑같죠. 배부르면 자고 깨면 또 먹고 밥 없으면 배고프고 차원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1차원적 인간, 원 디멘셔널 맨. 가장 슬픈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문화, 미디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미디어. 소비와 미디어. 대중적인 창의성과 새로운 어떤 민주적인 신미성을, 유발한다.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헝가리 사람이에요. 근데 1999년에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저서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대 소비 문화를 굉장히 좋게 봐요, 이 사람은. 왜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그 옛날에 왕이나 누리던 걸 갖다가 개인들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고급 영화 보고 명품 그 미술 작품 감상하고 왕만 할 수 있었던 걸 갖다가 서민들도 요새는 다 한다는 거죠. 서민들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 아래 것들한테 자 뭐 가져와 하고 막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 그게 권력과 어떤 그 특권 같은 거를 평준화했다. 소비 문화가 대중적인 창의성을 유발시켰다 하는 그리고 새로운 민주적인 신미성을 유발했다. 아주 찬양을 하는 거죠. 글쎄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 그런 면이 있겠죠 분명히. 지금까지 한 얘기는 좀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벤자민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하면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비 문화는 잉여적인 즐거움을 유도한다. 바흐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잉여적인 즐거움이다. 막 쓰면 스트레스 좀 풀린다는 거죠. 즐거움. 재밌어. 뭐 저는 이런 걸 실감을 해요. 저도 전혀 안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소비의 즐거움, 이런 거를 확연하게 이렇게, 백화점에 가고 이러면은 좋아하죠. 그래서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몇만 원어치를 사면은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심적인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는 필요로 변화된다. 이게 뭐 같은 니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욕구라고도 하죠.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실은 욕구와 필요라는 게 욕구가 생기면 필요성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극한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디즈니랜드, 넷플릭스, 디즈니,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거대 글로벌 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나 방송이나 정보 이런 거를 세계에다 실시간으로 계속 뿌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9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사적 업무를 갖다 처리를 하고 사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저기 뭐 할머니도 뭐 90 먹은 할머니도 이거 버스 기다리면서 보고 앉았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동시에 아이고 큰일이야 다 저렇게 돼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이제 이런 좋은 면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런 게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와 모바일 TV 뭐 이런 거에 선두주자다. 이번에 보니까 스마트 앱을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 환자 추적하고 이거 다 체크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완전히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 겁니다. 어제는 보니까 뭐 코로나가 한 명도 발생을 안 했더라고요. 그 2명 발생한 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야 참 우리나라 최고다. 우리 곧 대면 수업도 하겠는데 이런 생각 드는데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에 이제 이렇게 적응이 돼가지고 저는 막 말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게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학교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사람의 이제 그 습관적인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습관의 동물이다. 습관이 되니까 이게 편리한 거야 또.
어느 장단에 예? 맞춰서 춤을 춰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소비 세계가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의식 세계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거죠. 이런 게 들어있어 가지고 또 아니면 광고예요.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막 화려한 거 이런 거를 막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갖고 이제 광고가 막 전 우주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해갖고 사람들의 의식 세계가 막 여기에 다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소비의 세계화해서 문화가 다양해지면 이거 시간이 너무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문화가 다양해지면 소비자가 경험할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그죠? 문화가 다양해지면 뭐 아무래도 소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저기 에스키모인들이나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 족속들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 밀림 지역에 사는 빨가벗고 사는 그런 원시인들이나 원시인인가 아니면 누군가 하여간 뭐 이게 이제 경험이 이제 다양해진다는 거죠. 콘텐츠가 이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다 뭐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제 코카콜라 마시고 벌써 뭐 옛날에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다 들고 앉아 있고 가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얘기 잘하고 잘 통해요. 뭐 김치도 잘 먹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인데 이게 이제 그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디지털 장비로 무장을 하고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자크 아딸리라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디지털 노마드. 노마드라는 건 뭐예요? 노마드라는 건 떠돌이라는 거죠. 유랑민. 이게 유랑민인데 유랑민이 유럽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어요. 그 막 이렇게 집시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군데 이렇게 살질 않고 막 떠돌아 다니면서 지갑 슬쩍하고 뭐 우리도 한번 당했는데 저번에 가가지고는 제가 그 인류 쇼핑 저 뭐예요 그 이 룩삭 우리나라 최고의 그 룩삭에다가 이제 물건을 가득 넣고 이제 기차를 타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독일로 가는데 짐칸에다 딱 올려놓고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딱 서 있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딱 보고 있었던 거죠. 아, 저놈 최고의 룩삭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 내가 어떻게 훔치지? 하고 있다가 약간 1초간 이렇게 뭡니까 그, 어, 그 눈을 딴 데다 돌리는 사이에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장하고 같이 찾는데 쓰레기통까지 다 뒤집어서 찾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디지털 노마드. 예. 허술해 보여도 아주 참 유랑민들 조심해야죠. 그래서 지식, 기술, 정보라는 무형의 자산 시대다. 요새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 지식도 이제 필요 있는 지식 같은 거죠. 이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부자인 그런 시대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시대다. 누가 생산을 하고 누가 소비를 하는지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뭐 그런 걸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이거는 조금 원시적인 형태고 앞으로 가서는 이 뭐 유튜브 만들어내는 그 저기 뭐 대학생이 뭐 기업 업주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그러잖아요. 뭐 돼지가 저기 뭐 과자 먹는 소리 그 아삭아삭아삭아삭 하고 이렇게 씹어먹는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막 그거를 막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비를 하고 누가 생산을 하는지 이게 내가 소비를 하면 그게 곧 생산이 되고 소비를 하면은 생산을 하면 그게 또 소비가 되고 막 이 물고 물리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리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소비는 진정한 여가를 촉진한다.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탈출케 한다. 좋은 점이죠.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의 수요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소비를 해줘야 되는, 소비가 미덕인 게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는 소비가 미덕이 되어 하고 우리 1970년도에 교육을 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사실이 된 거예요. 돈 많이 쓰는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고,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저 우리나라를 먹여 막 정부에서도 그러죠. 빨리 돈 쓰라고. 돈 줄 테니까 돈 쓰라고 막 그러죠. 소비는 하나의 미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축적이 개인 만족의 원천이 된다. 벨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의 축적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보다는 볼거리에 초점 맞춘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고 뭐 하는 것보다 보는 거. 광고죠, 주로. 미디어 광고. 실질적인 소비 세계와는 별개로 정체성과 그 이웃이나 즐거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뭐가 나를 기쁘게 하느냐. 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 이거를 올려주는 게 뭐냐. 그래서 소비의 즐거움을 통한 상업 목적으로 조직된 이벤트를 필요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한스의 금덩어리와 돌덩어리 얘기, 썩은 사과 한둘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초등학교 책에 나왔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스라는 약간 바보틱한 사람이 남자인데 금덩어리를 하나 이제 금덩어리 큰 거 이제 어린애 머리통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들고 갈라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덩어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겁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가벼운 것들하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덩어리하고 이거 바꿀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바꾸고 계속 바꾸면서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맨 마지막에 가니까 숫돌이 남았어, 숫돌. 숫돌도 뭐 금덩어리하고는 무게가 비슷하죠. 그런데 숫돌을 이제 바꿔가지고 들고 가다가 우물에서 풍덩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한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이제 편하네. 아이고 왜 이렇게 무거운 거를 금덩어리나 숫돌이나 뭐나 무거워 죽을 뻔했는데 빠지고 나니까 아이고 너무 편하고 좋네 하는 게 이제 끝이거든요. 그 이제 동화인데 일종의 이솝우화 같은 그런 동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책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약간 그 뭐 소를 갖다가 팔아와라 했더니 이제 이 영감이 소를 팔러 가다가 이제 소하고 뭐 양하고 바꾸고 양하고 뭐 거위하고 바꾸고 거위하고 뭐 닭하고 바꾸고 뭐 하고 나중에 가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썩은 사과 한 자루라고 바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몰고 가가지고 장에서 팔러 갔는데 썩은 자루 하나 메고 오는 거죠. 속 터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게요. 할머니가 아이고 잘했네. 너무 잘했어. 우리 이웃집에는 글쎄 썩은 자루 썩은 사과 한 자루도 없대요. 우리는 썩은 사과가 있어가지고 이웃집에서 우리 썩은 사과 한 몇 개만 주세요 하고 이렇게 오면은 그것도 줄 수가 있고 얼마나 좋아 하면서 자기 영감을 칭찬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이 원본은 이제 한스가 금덩어리를 들고 가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게 숫돌이 돼가지고 그 숫돌을 갖다 우물에다 풍덩 자기가 빠뜨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편하고 좋네.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갖다가 괜히 들고 다니느라고 애를 먹었네. 하는 하나의 그 동화예요, 동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유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짐스럽고 안 좋은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화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진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아, 그 얻는다 하는 거죠.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 남들한테 뭐 그걸 자랑을 하든 뭐 하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현대인에게는 조그만한 하나의 가능성이고 희망이다. 행복을 찾는 수단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인 뭐 디즈니랜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거고 소비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비 행태를 되돌아보고 여러분들 백화점에 갈 때에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왜 살까 꼭 필요 있는 걸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현대 사상가들은 이 소비라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속물근성과 동시에 속물이지만 동시에 민주화된 이 세계 의식 이런 것의 공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역사라든가 뭐 과소비, 과시적 소비, 과시적 소비, 또 인간의 본진 어떤 관계인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